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 산업의 성장 강좌를 맡은 황승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과 초기 발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1주차 강의 내용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본 강좌에서 다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구한말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조선에서 군용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 닛산, 이스즈 자동차가 서울, 인천 등지에 군용차 조립 공장을 세웠습니다. 조선인 김용주는 일본인과 합작하여 인천 부평에 국산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여 엔진 슬리브, 기어, 볼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 후일 현대자동차를 세운 정주영 회장이 서울의 아도 서비스라는 정비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했고, 기아 자동차를 세운 김철호 회장이 일본에서 자전거 및 자동차 부품 회사의 생산 및 운영에 참여합니다. 후일 대한항공을 세운 조중훈 회장은 엔진 보링 공장 조선이연공업사를 운영하여 1960년대 이후 자동차 생산 및 항공 수송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의 토대를 쌓게 됩니다. 1945년 식민지기가 종식되던 해에 전국 자동차 보유 대수는 화물차, 버스, 승용차 등 총 7,326대였습니다. 이 해에 동양 피스톤, 경성 스프링 등 서울 지역 자동차 부품 공업 대표들이 모여 조선 자동차 공업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미 군정 당국에서 군용차 관련 보수 부품이 불화되고 폐차 부품이 유통되자 차량 재생 업체가 150개사 가까이 운영되어 트럭 등 화물차 등의 보유 대수도 1949년 16,431대로 증가합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군 차량이 민간에 불화되고 김창원, 김재원 형제가 부산에 신진공업사를 세워 버스 재생 사업을 운영하는데 훗날 신진자동차, GM코리아의 전신이 됩니다. 1950년대 차량 재생 업체는 200여 개사에 다다르는데 이 중 최무성 형제의 국제 차량 제작은 국산화율을 50% 정도로 높인 지프형 승합차, 시발 자동차를 시판하였으나 휘발유 수입 증가로 외화 고갈을 우려한 이승만 정부의 5.8 조치로 인해 재생 자동차 생산 대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2주차 강의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과 그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단순 하청 생산 방식을 통한 KD 조립 생산, 자동차 국산화 정책의 시행착오, 신진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의 설립에 대해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자동차 산업 선도 국가로 자리 잡은 일본, 중국, 한국의 초기 자동차 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일본은 외국의 직접 투자는 배제하고 기술 협력을 통한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외국 자본과의 합작 투자를 선호했으나 성과는 미미했고 기술 제휴를 통한 기술 축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개방 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 투자로 합작 투자가 활발했으나 부품 국산화는 예상했던 시기보다 늦어졌습니다. 완성차 업체 수를 줄이는 집약화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 초 집약화 정책을 집행했으나 1987년 이후 자유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 또한 완성차 업체의 집약화 정책이 내수 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중일 정부의 집약화 정책은 실패로 귀결됩니다. 부품 국산화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은 1950년대 군수산업과 기공업 발전의 토대 위에 빠른 부품 국산화를 실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계공업 토대가 취약하여 1973년 소형 승용차 개발 정책 추진 이후 부품 국산화 90%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부품 현지 생산으로 인해 중국 부품 업체들의 제품 설계 능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 소개에 앞서 당시 한국이 처한 경제적 난관, 6.25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전후 복구에 따른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식민지였던 조선은 자주적 근대 국가를 열망하였으나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소련이 군정을 실시했던 북한 지역은 일본이 중일전쟁 지원을 위해 구축한 중화공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었고, 남한 지역은 농업과 섬유 등의 경업 시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단은 남북 간의 경제적 보완 관계와 균형을 잃게 했고, 6.25 전쟁은 기존의 산업시설도 대부분 파괴했습니다. 미국은 자유진영 옹호와 우호적 관계 구축을 위해 원조를 통해 1948년 이후 한국의 이승만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1960년까지 미국과 유엔에 의한 원조는 30억 달러에 달했고, 미국의 원조는 전체 원조의 75% 이상을 차지하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컸습니다. 특히 1950년대 원조는 한국 정부 세입의 5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함께 한미 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해 원조 대금을 사용하여 자유경제체제 개편과 물가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전후 복구 및 공업화를 위한 생산재 산업 육성을 목표로 했으나 미국 정부의 소비재 지원을 통한 물가 안정 방침으로 인해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재헌헌법 경제조항의 국가사회주의적 성격을 일부 개정하여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재헌헌법의 주요 경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조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특허 제한, 주요 기간산업의 국영화, 공영화를 1954년 11월 29일 제2차 헌법 개정을 통해 수정했습니다. 자연 자원에 의한 민간 특허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간산업 국유화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 기업의 국영화, 공영화 전환 불가를 규정하여 시장 친화적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제2차 헌법 개정 경제조항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6.25 전쟁 이후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는 고착되고 미국은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한 한국의 경제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원조 물자를 제공합니다. 원조 물자의 72% 이상은 원면과 밀 등 소비재 및 원료로 식료품 공업, 섬유 공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원조 대금의 일부는 식량 생산을 위한 비료 공장과 판유리, 시멘트 공장을 설립하는 동시에 철도, 전력시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사용되었습니다. 외화 부족 해결에 필요한 수출액은 1953년 4천만 달러, 1956년 2,500만 달러, 1959년 1,9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농수산물과 중석을 포함한 광산물로 1차 산업이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에서 공산품의 비중은 미미했습니다. 산업 구성 측면에서 1953년 국민소득 중 농립어업 비중은 47%, 제조업은 9%였으나 1960년 농립어업은 37%, 제조업은 14%로 제조업 비중이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1953년에서 1960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약 5.4%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953년 명목 65달러에서
1960년 79달러로 아프리카의 가나와 가봉보다 낮아 국제적으로도 빈곤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후복구를 위해 자본과 노동력을 집중하여 1956년에서 1960년 사이 13.8%의 고성장을 기록합니다. 배급제로 저축을 늘리고 여성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1956년 농림업 비중은 59.9%, 제조업은 11.2%에서 1960년 농림업 비중은 46.4%, 제조업은 20.5%로 변화하여 제조업 비중이 9.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1950년대는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1957년 한국에서는 3억 8,300만 달러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원조로 인해 국민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미국은 그간의 무상 원조 방침에서 차관 지원 형태로 지원 정책의 변화를 한국 정부에 고지함에 따라 자립경제라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960년 3년간 지속된 원조 감소 및 경제 불안과 3.15 부정선거에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기획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제3차 헌법 개정을 진행합니다. 새로 입각한 민주당의 장면 내각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과감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사회적 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1961년 자립경제와 조국 근대화, 자주국방을 내세운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납니다. 박정희 정부는 혁명 공약 중 1.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와 4.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원과 함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1962년 1월 경제기획원은 1962년부터 1966년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내자 동원을 위한 통화계획으로 경업 육성 투자 자금을 모으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1964년 보완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으로 선회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 5%를 목표를 초과하는 7.8%의 경제성장률에 도달했습니다. 보완된 경제개발계획은 국내 총생산 등의 거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저축, 외화자 도입, 수출입 목표액 등을 정했고 과감한 조세, 재정정책과 민간기업 동원을 위한 지원정책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은 경제부총리가 지휘하고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정책 조정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군사정부에 참여한 군지휘관들은 경제 건설을 위한 인력, 장비, 예산, 교육, 훈련을 통해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 성과를 냈고 특히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브리핑 제도의 활용은 수출 진흥 확대 회의 등의 보고 및 논의 현장에서 효율적인 정부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 제정으로 제품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거래질서 확립을 법제화했고 동년 12월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중소생산업체들의 단체 구성을 법제화했습니다. 상공부는 차량의 안정성 확보와 라인 조립 생산을 통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1962년 4월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은 대중형차, 소형차, 그리고 디젤 엔진 공장을 하나씩 지정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그간의 영세 재생 차량 공장 난립을 지양하고 유형별 차량의 국산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연간 3,000대 규모의 대중형차 공장에는 시발 자동차, 소형차 공장에는 새나라 자동차, 디젤 엔진 공장은 1963년 한국기계로 사명을 바꾼
조선기계제작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1962년 5월에는 자동차 공업보호법을 제정하여 자동차 조립업체에 대한 허가 규정을 두어 차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업체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상공부의 실태 조사 결과 도별 1개 공장을 선정하여 총 7개사를 승인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완성차 수입을 금지하고 KD 조립 생산 초기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 면세 조치와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권한을 상공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1962년 설립된 소형차 부문의 새나라 자동차는 일본 닛산 자동차 1200cc, 소형 승용차 블루보드 완성차 및 SKD 부품을 들여와 조립 라인에서 근대적 방식의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박정희 정부와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새나라 자동차의 설립과 다국적 기업 기술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